하이투자증권이 준비한 2022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오늘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파트입니다. 정원석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해마다 섹터별 업종별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선정한다고 들었는데요. 연구원님께서 이 업종에서 다수 수상을 하신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 관심이 많으신 2차 전지 섹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베스트 브리핑 기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2차 전지 배터리 주가의 상승 흐름이 무섭습니다. 차트만 보면 이걸 이 가격에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배터리 업종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지, 그리고 매수를 추천하신다면 배터리 셀과 소재 중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오늘 이제 자료로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전기차 평균 침투율이 신차 판매 중에서 10%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2035년, 40년 이렇게 가면서 결국 전체 신차 중에 전기차가 전부 다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10% 침투라면 아직은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터리 업체들의 수주도 늘어나고 소재 업체들의 낙수 효과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벌어졌는데 배터리 셀 업체가 더 주가가 좋을 거냐 아니면 소재 업체가 더 좋을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내년에도 여전히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업체들의 그 실적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BEP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인 최종 고객사한테 가격을 전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반대로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 배터리 가격을 계속 깎아달라는 것들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소재 업체들은 타이트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메탈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을 판가에 잘 전가하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업체들의 실적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 같은 업체들은 글로벌리 5에서 10% 정도, 음극재는 이제 15에서 20%, 뭐 전지박은 10에서 15%, 전해액은 한 10%, 전해질은 20%,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적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분리막도 이제 30에서 3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셀 업체들은 이제 BEP 턴어라운드를 겨우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소재 업체들은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ROIC의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제가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제 도표화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저희가 각 셋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도 알고 있고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캐펙스를 썼을 때 영업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상대 비교를 해보면 배터리 셀 업체들의 ROIC가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보다는 아무래도 소재 업체들이 ROIC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주가 멀티플 측면에서 확장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최근 중국 LFP 배터리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기술적인 차이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건 주로 삼원계 배터리거든요. 네. 삼원계라는 의미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혹은 알루미늄 이렇게 3개 정도의 원재료가 이제 섞여서 사용되는 양극재를 의미를 하고요. LFP 배터리는 흔히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서 값싼 철을 쓰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업체들은 LFP의 그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최근 10월 달에는 이제 테슬라 때문에 그 부분에 우려가 좀 부각이 된 건데요. 테슬라가 자기네들 그 전기 차량에서 400km 정도까지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 스탠다드 모델에 LFP 배터리 채택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는 3원계의 진영이 점유율을 좀 잃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한 5, 600km의 세그먼트 영역대, 그리고 400km 이하의 좀 중저가 차량 애들은 이 LFP 배터리들이 좀 채택이 되면서 좀 양분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양분화가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LFP 배터리의 이 가격적인 부분도 3년 정도면 3원계 배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팟 가격으로 보게 되면 LFP 배터리가 킬로와트아워당 한 100불 정도 되고요.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 가격이 한 130불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30% 정도 비싼 거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는 니켈 비중이 60%대 수준인 622 3원계 그 양극재를 쓰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니켈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생기는 건데요. 저희가 흔히 배터리 가격을 달러 퍼 킬로와트 아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분자인 달러 비용은 절대적으로 낮춰도 좋지만 사실 지금 배터리 산업이 워낙 오래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절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분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제 팔 하나하나나 90%대 구반반 하이니켈 양극재들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결국은 배터리 가격도 지금 130불 가까이 수준에서 100불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LFP 배터리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결국 메인은 3원계 배터리가 계속 자리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업종 중에서도 최근 2년간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세는 내년에도 계속될지와 그리고 소재 산업별 업체들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극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가장 아웃퍼폼했던 소재 업종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양극재보다는 다른 쪽에 좀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워낙 이제 선반영이 돼서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이 배터리의 기술적인 발전이 에너지 밀도 개선,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양극재보다는 좀 새로운 쪽, 그런 쪽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ROIC가 높은 산업 중에서 그게 이제 소재인 거죠. 소재 산업 중에서도 성장의 방향성이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2차 전지 업종의 주가는 2년 뒤의 실적을 지금 주가에 선반영을 하면서 움직여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 주가는 24년 실적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걸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이제 캐파 증가율인데요. 지금 소재 업체들, 국내 업체들 캐파들을 합산을 해서 이 섹터별로 나눠서 보면 24년에 캐파 증가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해질 쪽이고요. 두 번째가 전지박. 이 두 가지 산업에서 캐파 증가율이 24년에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내년 주가가 좀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ROIC가 소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첨보 같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어 그룹 내에서 저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갭을 좀 줄여가는 과정이 내년에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지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업체들의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업체들의 전지박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SKC 밑에 있는 SK 넥실리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해외 업체가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사실 이 7개 총 글로벌 메인 업체들 중에서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 자체가 워낙 투자에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은 투자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국내 3사와 중국의 왓슨, 그리고 대만의 CCP, 이 5개 업체들 정도만이 이제 증설을 좀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시장의 진입 장벽이 꽤 높은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지박 설비 투자의 가장 핵심 설비가 티타늄 드럼입니다. 그런데 이 티타늄 드럼이 일본의 3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 외에는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의 3년 정도의 수주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기존 업체들마저도 마음대로 막 캐파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한적으로 이제 캐파는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예상보다
예전보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지박 시장은 앞으로 수급이 더 타이트해지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보여준 건데 벌써 글로벌 메인 업체들 중에서 일본 업체들 빼면 국내 3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새로운 신규 배터리 업체들이 공장을 가동할 때 누구한테 전지박 수주를 줄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확률상 국내 업체들이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한테 수주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전해질 쪽이나 전지박 쪽은 ROIC와 이 성장성을 보자라는 측면이었다면 이제 23년부터는 실리콘 극재 시장이 새롭게 개화가 되기 때문에 1년 앞둔 내년에는 시장의 관심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실리콘 응급제는 크게 두 가지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전 시간의 단축이고요. 30% 정도 충전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밀도를 한 10%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 실리콘을 쓰게 되면 비용 증가가 좀 발생은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5천만 원짜리 차를 살 때 한 2, 30만 원 정도밖에 비용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 충전 시간을 30%나 줄여줄 수 있다면 저는 이거는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년을 시작으로 음극 쪽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적용이 계속 침투율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국내 서플라이 체인 업체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나 한솔케미칼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도전제가 새롭게 또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이 도전제를 새롭게 적용해주는 이유는 기존에는 음극의 이 도전제 역할을 기존에 쓰던 흑연이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실리콘은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음극에다가 실리콘을 섞어버리면 전자 이동 속도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자 이동도가 굉장히 좋은 CNT 도전제를 섞어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로는 이제 나노신 소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서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나노신 소재와 한솔케미컬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네. 네. 소재 산업별의 주가 전망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요즘 투자자분들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이슈 관련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의 투자 전략 관련해서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소재 업체들이 더 유리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셀 업체들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내년 1월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새롭게 상장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이제 넓은 시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이제 SDI를 커버를 하고 있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하면 이제 같이 커버를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셀은 ROIC가 낮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에너지 밀도를 키워서 앞으로 제조 원가를 낮춰가겠지만 판가도 같이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깎아달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배터리 셀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ROIC가 낮기 때문에 삼성과 LG나 SK 같은 업체들의 그 선택이 좀 달라지는 건데요. ROIC가 낮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땐 이거는 삼성 DNA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삼성 SDI가 배터리 셀 캐파를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항상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 속도가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삼성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글로벌 1위 업체로서 투자는 많이 해도 되는데 그만큼 영업이익이나 그 순이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리턴 그게 이제 ROIC의 개념인 건데 그 ROIC가 높다면 충분히 뛰어들겠지만 사실은 배터리 셀은 중국 업체들도 다 진입해 있고 경쟁이 지금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SK나 LG는 왜 이걸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업체들은 정유화학 업체인데요. 결국 ESG 방향에서 이
뭐 앞서서 전유진 연구원도 이제 그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ESG의 방향성에서는 사실 가면 갈수록 좀 축소될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체제로서 배터리셀이 되게 굉장히 좋은 대안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이 SK나 LG는 셀만 하는 게 아니라 소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셀에서는 아주 뭐 ROIC가 높진 않더라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재에서 돈을 같이 더 벌어들일 수 있다면 그룹 차원에서는 충분히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시너지 효과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전지박, 분리막을 하고 있고 양극재나 실리콘 음극재까지 지금 더 소재 분야를 확대하려고 하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극재 그리고 최근에 분리막 시장에도 뛰어들었고 계속 소재 쪽을 확대하는 이유가 결국은 셀을 기반으로 소재에서 이제 수익을 더 벌어들이는 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삼성의 선택과 LG, SK의 선택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2차 전지 섹터는 성장주기 때문에 증설의 그 속도와 방향이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에너지 솔루션 IPO 할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지점에 계신 분들도 처음부터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원석 연구원님과 함께 2차 전지 업종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년에도 DGB 하이와 함께해요.